밤마다 자다가 자꾸 깨시는 분들, 새벽이 되면 시계를 보고 한숨 쉬는 분들, 그리고 아침이 와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한 분들, 혹시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74세 수면의학 전문의 윤전국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을 못 자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못 읽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지, 다들 그렇다잖아. 하지만 환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잠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흐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장이 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고장을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몸을 더 힘들게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2세 김순애 할머니가 있습니다. 원장님, 전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눈은 감고 있는데 머리는 계속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표정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서 시계를 보고 다시 눕지만 잠이 오지 않아 결국 새벽을 맞으셨죠. 낮에는 멍하고 기억도 흐릿해지고 친구 생일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구나. 수면 장애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우울증, 치매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밤에만 회복합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잠든 사이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뇌도 쉬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면 부족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그냥 지나가는 일도 아닙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60대, 70대라도 8시간 이상 숙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기 몸의 신호를 제대로 듣고 환경을 바르게 만든다는 것. 제가 진료했던 76세 이영주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난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분은 2주 동안 제 조언을 실천했습니다. 잠자기 전 TV 끄기, 핸드폰 멀리 두기, 조명 낮추기, 매일 같은 시간 기상하기. 불과 10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6시까지 잤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사람의 뇌는 밤이 되면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은 그 신호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밤에도 밝은 조명, 끊임없는 뉴스, 스마트폰 불빛. 이 모든 게 뇌에 아직 낮이다 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결국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고 잠은 멀어집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뇌가 아직 시간이 아니야 라며 계속 깨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수면 장애의 시작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를 보며 느낀 건 이겁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단지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낮엔 빛을 보고 움직이며 밤엔 어둠 속에서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시끄러워지고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쉼의 신호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수면장애는 몸이 보내는 경고문입니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듣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수면제 없이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깊이 잘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꿈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잠이 바뀌면 내일의 기분도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속에서 잠을 부르는 스위치가 어떻게 꺼졌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잠이란 건 사실 굉장히 정직한 친구입니다. 몸이 쉬어야 할 때 스스로 찾아오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오질 않습니다. 문을 열어줘도 들어오지 않고 불을 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잠을 부르는 스위치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 스위치의 이름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뇌 속 송과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이 깊을수록 농도가 높아지고 새벽이 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지면 졸음이 오고 아침이 밝으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밤 10시만 돼도 스르르 눈이 감겼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신호등이 켜져야 잠이 드는데 그 불빛이 희미해진 셈이죠. 그리고 요즘엔 그 희미한 불빛마저 우리 스스로 꺼버립니다. 스마트폰, TV, 형광등 같은 인공 조명이 그 주범입니다. 우리 눈에는 망막이라는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망막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역할뿐 아니라 빛을 통해 뇌에게 지금 낮이야 혹은 밤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파란빛, 블루라이트, 이 태양빛과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밤 10시에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뇌는 착각합니다. 아직 낮인가 보네. 멜라토닌 나올 필요 없어. 그 순간 수면의 스위치는 꺼져버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김정순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나는 잠이 안 와서 그냥 TV보다 졸리면 자요. 그분의 패턴을 살펴보니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야 겨우 잠이 들고 아침 6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그건 잠이 아니라 피로에 의한 실신이에요. 몸은 자고 싶지만 뇌는 아직 깨어 있어서 억지로 꺼지는 겁니다. 이 말에 할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으셨죠. 그럼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지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자기 전 1시간 동안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노란 스탠드 조명으로 바꾸셨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이상하게 10시 반만 되면 눈이 저절로 감겨요. 그분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뜬 아이 같았습니다. 멜라토닌은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빛이 줄어들면 다시 나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 몸을 두면 몸은 알아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멜라토닌은 다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멜라토닌이 다시 잘 나올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1. 밤엔 빛을 줄이고 아침엔 햇빛을 보라. 밤에는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 불빛을 피하세요. 대신 아침엔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으세요. 낮에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밤엔 멜라토닌이 잘 나옵니다. 2.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멜라토닌은 시간의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이 시간엔 자야 해 라고 기억합니다. 3. 식사와 카페인을 조절하라. 커피, 녹차, 초콜릿, 심지어 콜라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엔 절대 피하세요.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멜라토닌은 다시 춤을 춥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잠은 약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되찾으면 그 자체가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오늘 밤 불을 조금만 더 어둡게 하고 화면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때 멜라토닌이 속삭일 겁니다. 이제 괜찮아요. 푹 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아마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아, 오늘은 진짜 잘 잤다.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멜라토닌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 시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시계를 보지 않아도 지금 낮인지 밤인지를 스스로 압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체 시계, 즉 바이오리듬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세포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엔 혈압을 올려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고 저녁엔 천을 낮춰 잠을 유도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계의 바늘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지고 몸이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하는지 자야 하는지를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72세 이영주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늘 새벽 3시나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늦게 자도 꼭 그 시간에 깨요. 마치 알람이 울린 것처럼요. 그분은 자신이 새벽형 인간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생체 시계가 새벽 4시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스스로 잘못된 시간에 맞춰져 버린 거죠. 이런 현상은 스트레스나 생활 리듬의 변화로 쉽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은퇴 후엔 일정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 잠깐 자고 밤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죠. 결국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이 낮인가 밤인가. 그 결과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밤에도 각성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걱정이 많은 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질 때 몸은 이미 피곤한데 뇌는 오히려 활발해집니다. 수면은 내려가는 과정인데 스트레스는 뇌를 계속 켜는 신호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은 엘리베이터처럼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결국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층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70대 정영호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누워도 잠이 안 와요. 눈만 감으면 생각이 밀려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직 깨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면 뇌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끊기지 않으면 뇌는 결코 수면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잠자기 전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후 하는 한숨이 아니라 코로 4초 동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가 이제 쉬자고 인식합니다. 둘째, 감정의 배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그게 밤에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걱정 노트를 권합니다. 잠들기 전 그날 떠오르는 생각을 짧게 적는 겁니다. 오늘도 잠이 잘 올까 걱정된다. 내일 병원비가 부담된다. 이렇게 적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뇌가 그 걱정을 종이에 넘겨준 거죠. 셋째, 낮의 활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젠 몸을 쓰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피곤함이 쌓이지 않습니다. 몸이 쓸 일이 없는데 굳이 잠들 이유도 없는 거죠. 잠은 노동의 보상입니다. 몸이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친구예요. 73세 김병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뉴스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권했습니다. 뉴스 대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걸으세요. 3주 뒤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저녁만 되면 눈이 스르르 감겨요. 이렇듯 몸의 시계는 빛, 리듬, 감정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이 셋 중 하나만 망가져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약을 찾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 몸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만약 그 시계를 다시 맞출 수 있다면 그날 밤 당신의 몸은 스스로 불을 끄고 아침이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눈을 뜨며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편하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잠을 잘 수 있나요? 그 해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잠은 환경이 만든다. 수면제보다 강력한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강력한 건 환경의 힘입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수면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지금은 자야 해 라는 신호를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졸릴 때 자지 말고 자야 할 때 자라.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졸릴 때 자요. 안 졸리면 그냥 TV보다 자요. 하지만 그건 몸의 리듬을 더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졸릴 때 자면 오늘은 새벽 1시에, 내일은 11시에, 그 다음 날은 2시에 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언제 잠들어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제가 만난 74세 최병호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원장님, 난 새벽 2시가 돼야 겨우 잠이 와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권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아무리 졸려도 낮엔 누워있지 마세요. 처음 며칠은 너무 피곤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오고 새벽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몸의 시계가 다시 맞춰진 신호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빛과 어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잠은 어둠이라는 신호를 받아야 시작됩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잠자기 전 1시간은 조명을 최대한 줄이세요. 밝은 형광등 대신 노란빛 스탠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TV나 스마트폰은 절대 금지입니다. 나는 드라마 보다가 잠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건 진짜 잠이 아니라 피로로 인한 쓰러짐입니다. 화면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심지어 그 효과는 30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드라마가 끝나고 불을 꺼도 뇌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김말순 할머니는 밤마다 드라마를 보시다 새벽 2시에야 잠드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즐거움이라서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즐거움은 낮에 찾으셔야 합니다.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즐거움 대신 쉼을 주셔야 내일이 편안해집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드라마를 저녁 8시까지만 보시고 9시부터는 불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3주 후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요즘은 밤 10시만 되면 눈이 절로 감겨요. 세 번째 비결은 저녁 이후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잠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가 식사와 음료라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저녁 식사를 7, 8시에 하고 과일이나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는 게 일상인 분들 많죠. 하지만 이게 바로 밤잠을 깨우는 주범입니다.
소화기관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식사나 카페인은 위를 계속 자극합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위장은 일하고 있으니 뇌도 함께 깨어 있는 겁니다. 70대 조복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밤에 커피 안 마셔요. 낮 3시쯤 한 잔 마시는데.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은 밤 10시까지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 한 잔이 숙면을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은 오후 2시 이후엔 피하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그렇게 2주만 실천하자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베개만 닿으면 잠이 와요. 커피 하나 줄였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네 번째 비결은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잠은 천이 떨어질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따뜻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 중심의 열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깊은 잠이 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김성자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매일 밤 족욕을 10분만 하고 다리를 살살 주무르셨죠. 그 결과 평생 먹던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그분의 눈빛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조용한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책 한 장, 조용한 음악, 혹은 하루의 감사를 기록하는 노트. 이런 작은 의식이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가 멜라토닌을 깨웁니다. 이 5가지 비결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약도, 돈도,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시간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 불을 조금 낮추고 조용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잠들 시간이야. 그때 진짜 잠이 옵니다. 지금까지 잠의 리듬과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 수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기계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의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아침의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은 밤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이미 오늘 밤의 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눈으로 빛을 보면 뇌는 지금은 낮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 순간부터 정확히 14시간 뒤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즉, 아침 7시에 햇빛을 보면 밤 10시에 졸음이 찾아오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엔 약보다 햇빛을 먼저 드세요. 창문을 열고 햇살을 10분만 쬐세요. 밖에 나가 베란다에 앉아 계셔도 좋고 간단히 산책하셔도 좋습니다. 햇빛은 무료지만 그 효과는 수면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몸이 오늘 수고했다는 느낌을 받아야 밤에 깊이 잠듭니다. 가벼운 산책, 계단 오르기, 마당 쓸기, 손주와 함께 놀기. 이 모든 게 최고의 수면 준비 운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잠들 이유가 없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엔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격한 활동은 몸의 천을 높이고 뇌를 각성시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운동은 아침이나 오후 3시 이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의 햇빛과 움직임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낮잠 관리입니다. 낮잠은 좋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자야 합니다. 2030분 이내라면 뇌의 피로를 풀어주지만 1시간 이상 자면 밤잠이 사라집니다. 낮잠이 길면 몸은 이미 회복했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밤에는 졸리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한 76세 박성희 할머니는 매일 오후 4시에 낮잠을 2시간씩 주무셨습니다.
원장님, 밤에 잠이 안 와요.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낮잠은 30분만 자세요. 그 대신 낮잠 전엔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세요. 빛을 보면 몸은 아직 낮이야라고 인식해서 생체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조언을 지키신 뒤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밤 10시 전에 스르르 잠들고 새벽까지 깨지 않았죠. 이제 잠자기 전 1시간, 이것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몸을 눕히기 전 마음을 눕히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조명을 낮추세요. 밝은 불빛은 뇌를 자극합니다. 따뜻한 노란빛의 조명을 하나만 켜두세요. 그게 이제 밤이야 라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 소리를 멈추세요. 뉴스, 드라마, 유튜브 같은 자극적인 소리는 뇌를 계속 깨웁니다. 대신 잔잔한 클래식, 자연의 소리 혹은 조용한 명상 음악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소리는 당신의 호흡 소리입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깊은 호흡을 반복하세요. 그 리듬에 뇌가 맞춰지면 어느새 잠의 문이 열립니다. 셋째, 감사 노트를 쓰세요. 오늘 하루 잘된 일 1가지, 감사한 일 1가지를 적는 겁니다. 오늘 손주가 전화해줘서 기뻤다. 햇빛이 따뜻해서 좋았다. 이 짧은 문장은 마음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불안과 긴장을 내려놓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수건으로 감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 중심의 열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깊은 잠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불을 끄고 눈을 감으세요. 그때 몸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오늘은 괜찮아. 이제 푹 쉬자. 잠은 억지로 잡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친구입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며칠 후 아침에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오랜만에 진짜 잠을 잤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잠은 우리 인생의 회복장치이며 기억을 저장하는 시간이고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잃는다는 건 하루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 나이에 잠 좀 못 자는 게 뭐 그리 큰일입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잠을 잃는 순간 인생의 질도 함께 무너집니다. 한 번은 78세 정동철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시던 분이었죠. 이젠 일도 안 하는데도 그 시간이면 눈이 떠져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엔 포기합니다. 그분의 눈은 피곤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빛, 규칙적인 산책, 저녁 식사 시간 조절, 그리고 잠들기 전 조용한 루틴, 그 단순한 4가지였습니다. 3주 후 그분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이제는 새벽 4시가 아니라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어요. 그 미소는 40년 동안 일하던 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 아직도 제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잠을 되찾고 나니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은 단지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가 회복하고 기억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돈되는 삶의 재부칭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는지는 얼마나 잘 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원칙 꼭 기억하세요. 1. 아침 햇빛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2. 낮에는 몸을 움직이기. 3. 오후엔 카페인과 과식 피하기. 4. 밤 10시 이전에 조명을 줄이고
마음을 쉬게 하기. 5.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기억할 겁니다. 이제는 편히 자도 괜찮아.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제 매일 밤이 기다려진다. 그 밤은 고요하고 따뜻하며 당신이 평생 꿈꿔왔던 진짜 휴식의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고 편안한 밤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신 당신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 오늘은 걱정 내려놓고 그냥 편히 주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이렇게 속삭이길 바랍니다. 오늘은 참 잘 잤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으러 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창구 앞에 서서 돈을 인출하면서 이거 괜찮을까?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하고 괜히 신경이 쓰이셨던 적 말입니다. 사실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저도 오랜 세무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다 보면 대부분이 이런 불안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78세 김옥분 할머니께서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세무사님,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인데 은행에서 몇백만 원만 찾아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자식들한테 피해 갈까봐 잠도 안 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상담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병원비를 내기 위해, 손주들 용돈을 챙겨주기 위해, 혹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려는데도 괜히 찜찜해서 한참을 망설이시는 분들.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자식들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감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현금을 찾는 대신 굳이 카드를 쓰거나 꼭 필요한 돈도 통장에서 꺼내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아요. 괜히 움직였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지?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불안감의 뿌리는 정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우리 통장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는 오해, 그리고 현금을 조금이라도 인출하면 바로 조사받는다는 잘못된 소문들. 이런 이야기들이 입소문처럼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단순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모든 거래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감시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조라는 걸 아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82세 이광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사님, 현금을 찾을 때마다 은행 직원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단지 어르신의 마음속 불안이 만든 착각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도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지킬 뿐 누구 한 사람을 특별히 감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자동 보고되는 시스템이 있을 뿐이에요. 그건 범죄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처럼 오해가 쌓여서 불안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불안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처럼 밤잠을 설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 편히 생활비를 인출하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실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번 돈을 불안 없이 당당하게,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 그렇다면 국세청은
정말 우리 돈을 다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 눈의 원리, 즉 국세청이 우리 금융정보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불안이 사라지고 제가 알려드릴 현금 인출의 황금률을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의 통장에서 국세청까지 그 길의 진짜 구조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대체 국세청은 어떻게 우리 통장 속 현금 흐름을 아는 걸까? 사람들은 막연히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명확한 절차와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면 불안감이 아니라 이해가 남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때 그 정보는 바로 은행의 전산망에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로 자동 전달됩니다. FIU는 말 그대로 금융거래를 분석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마치 모든 강물이 큰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지류를 거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금융정보도 FIU를 거쳐 국세청으로 흘러갑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두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행이 보고하는 단계, 두 번째는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은행은 하루 동안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한 은행에서 1천만 원이 넘는 현금 입금이나 출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 정보를 FIU에 보냅니다. 이게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즉 고액 거래는 자동으로 찍힌다는 시스템이에요. 은행 직원이 몰래 숨길 수도 없고 고객이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도 불가능합니다. 전산 시스템이 알아서 기록하고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같은 날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고 우리은행에서 또 900만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1,800만 원을 인출했으니 당연히 보고될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제도는 은행별로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자동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현금 인출의 첫 번째 황금률을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입금과 출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900만 원을 입금하고 900만 원을 출금해도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즉, 입출금 합계 1,800만 원이 아니라 입금 900만 원, 출금 900만 원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따라서 보고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ATM에서 조금 뽑고 창구에서 또 뽑으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ATM이든 창구든 한 은행에서 하루 총 인출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 보고됩니다. 즉, 방법이 다르더라도 결과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보고 제도는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을 때만 해당됩니다. 계좌이체나 수표 거래는 별도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FIU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짜리 수표를 뽑아도 그것을 바로 현금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자동 보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 그때는 보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 거래가 그 순간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아, 그래서 은행 직원이 이유를 묻는 거구나. 맞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법적 의무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보고해야 할 거래를 놓치거나 일부러 숨기면 직원 자신이 처벌받습니다. 은행 전체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고객을 의심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거래 정보가 FIU에 전달되면 FIU는 그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한 기관에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청, 검찰, 국세청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FIU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통해 불법 자금이나 세금 탈루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매년 수만 건의 세무조사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FIU 정보를 이용해 추징한 세금이 10조 원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죠.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국세청은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흐름을 찾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법의 구조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이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위한 장치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제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의심거래로 연결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그 숨은 함정, 의심거래 보고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나는 괜찮겠네. 1천만 원 넘지 않게만 인출하면 되는 거잖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의심거래 보고 제도라는 또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액이 아니라 행동 패턴을 봅니다. 즉, 1천만 원을 넘기지 않아도 수상한 행동이라고 판단되면 그 즉시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라고 부르죠. 은행 직원이 거래 내역을 보다가 이건 조금 이상한데 하고 느끼면 FIU에 바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0대 박순자 할머니는 생활비와 손주 용돈을 따로 관리하시기 위해 매일 900만 원씩 인출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999만 원 밑으로만 말이죠. 나는 법 안에서만 행동하는 거야 하며 안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현금 인출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조사 필요성이 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은행 전산망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빈도와 패턴을 함께 분석합니다. 매일같이 90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을 인출한다면 누가 봐도 일부러 1천만 원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쪼개기 인출이라 불리며 명백한 의심거래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은행 직원은 이런 패턴을 발견하면 FIU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의심거래는 금액이 적더라도 보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0만 원씩 뽑지만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객의 연령, 직업, 소득 수준, 그리고 거래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즉, 같은 900만 원이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인출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75세 이만수 어르신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신이 모아둔 현금을 조금씩 나눠 자녀에게 직접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900만 원씩 인출해 현금으로 손에 쥐어주셨죠. 결국 한 달도 안 되어 국세청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되었습니다. 정당한 부모의 마음이었지만 시스템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보고를 안 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과태료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허위 보고를 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은 의심되는 거래를 보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설마 나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그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한 거야?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려 합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고 국세청의 오해 없이 현금을 현명하게 인출하는 방법, 즉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세 가지 황금률입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아까 말씀드린 고액 현금 거래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은행에서 1천만 원이 넘지 않게 인출하되 여러 은행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인출 주기를 줄이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금액만 인출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을 정확히 지키면 불필요한 의심도, 불안도,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이 황금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 실천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귀찮더라도 알고 하면 마음이 편하다. 이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황금률은 아주 간단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준 핵심 비법입니다. 바로 한 은행에 돈을 몰지 말고 여러 은행에 나누어 인출하라. 이 말이 단순한 장고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세무조사를 피하는 가장 합법적이고 똑똑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이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준은 한 은행에서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번 달에 병원비나 생활비로 2천만 원 정도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 하나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2천만 원 찾자. 그 순간 여러분의 거래 내역은 FIU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시스템에 바로 포착됩니다. 단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해 본 결과 이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에서 900만 원, 우리은행에서 900만 원, 그리고 농협에서 200만 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 인출하는 겁니다. 이 경우 각 은행에서의 인출액은 모두 1천만 원 미만이므로 FIU의 자동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도 있는데 은행 세 군데를 어떻게 다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의 서류 요청을 받고 은행 거래 내역을 소명하고 세무서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는 그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 정도의 수고는 오히려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6세 박금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매달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냥 자식 도와주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소명해 주세요.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하셨죠. 평생 정직하게 모은 돈인데 마치 죄인처럼 느껴졌다고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여러 은행에 나눠서 인출해 보세요. 한 곳에서 1천만 원을 넘기지 않게만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세무사님, 다리도 아프고 은행 세 군데를 어떻게 돌아다녀요? 하지만 결국 시도하셨습니다. 세무서에서 서류 달라는 전화가 끊기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제 은행 가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 후로 할머니는 매달 분산 인출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더 이상 국세청에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한 번의 편함이 평생의 불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FIU에 보고된 정보는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인출하지 않기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스스로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조용한 분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은행 세 곳만 적절히 활용해도 불필요한 시선과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부분 은행이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현금 예약 인출을 지원하니까 창구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마음 편히 쓰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걱정 때문에 지갑을 닫고 손주에게 용돈 한 장 못 건네는 인생, 그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의 수고로 불안을 지우고 스스로의 돈을 당당하게 쓸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선택해야 할 자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황금률로 넘어가겠습니다. 빈도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인출하라. 매일 조금씩 뽑는 습관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에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황금률로 넘어가 봅시다. 자주 뽑지 말고 정해진 날에 규칙적으로 인출하라. 이건 제가 세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인 소액 인출이 오히려 국세청의 의심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뽑았으니까 괜찮아요. 한 번에 큰 돈을 찾으면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또는 이틀 간격으로 반복되는 현금 인출 패턴은 비정상 거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현금을 찾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제가 상담했던 김영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장 보러 가시기 전에 은행에서 50만 원, 1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셨어요. 그날 필요한 재료비만 딱 찾았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직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현금 인출이 너무 잦으신데 혹시 큰 거래 있으세요? 며칠 뒤엔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왔습니다. 최근 현금 인출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억울하셨죠. 난 그냥 반찬 재료 사려고 매일 조금씩 뽑은 건데. 하지만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숫자와 패턴으로만 판단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출, 이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뽑지 마시고요. 한 번에 1, 2주일치 필요한 금액을 정해진 요일에만 인출하세요. 처음엔 그럼 너무 많아서 불안해요 하셨지만 곧 익숙해지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오전 10시. 그 시간만 되면 시장 보기 전에 딱 한 번 인출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상 거래 알림도 사라졌고 국세청의 문의도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이제 장사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요. 돈 쓸 때마다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우리 몸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일 때 건강을 유지하듯 우리의 금융생활도 일정한 리듬으로 유지될 때 정상적으로 인식됩니다. 즉, 예측 가능한 규칙성. 이 핵심이에요. 갑자기 불규칙하게 인출하거나 매일매일 반복하는 건 위험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격주에 한 번. 그 일정만 잘 정해두면 은행 직원도 이건 정기적인 생활비 출금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매달 1일 혹은 15일. 그날을 생활비 인출의 날로 정하는 겁니다. 한 번에 800만 원 혹은 900만 원 정도를 인출해두고 그 돈으로 병원비, 장보기, 손주 용돈까지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출 횟수는 줄지만 사용의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은행 시스템에서 여러분의 거래 패턴이 안정적으로 인식됩니다.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인출 시 반드시 용도 메모를 남기세요. 은행 창구에서 이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겁니다. 혹은 병원비로 쓸 예정입니다. 라고 한마디 남기면 그 메모가 내부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혹시 소명 요청이 와도 이미 용도 확인이 된 거래로 처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원칙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세무조사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면 의심의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뽑던 습관, 한 달 1, 2회로 줄이기, 인출 요일과 시간을 고정하기, 인출할 때 용도 한 줄 메모 남기기,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국세청이 여러분을 정상적인 거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황금률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에 맞는 금액만 인출하라.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국세청의 의심을 산 사례와 함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황금률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얼마나와 어떻게 자주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누가 얼마를 인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내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에 맞는 금액만 인출하라.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핵심 포인트입니다. 국세청이나 은행은 단순히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그 돈이 그 사람의 경제 수준에서 합리적인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달 연금 100만 원을 받는 분이 한 달에 9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한다면 아무리 합법적인 돈이라 해도 은행 직원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분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현금이 나오지? 그 순간 그 거래는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흐름구로 분류되고 FIU의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만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살던 아파트를 팔고 일부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두셨습니다. 그 돈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매달 500만 1천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셨죠. 그런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액 현금 인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 할아버지는 너무 억울해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 모은 돈인데 왜 조사까지 받아야 해? 이건 불법이 아니었지만 패턴상 비정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이동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정식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조사 대상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떳떳하게 자식들 도와줄 수 있어요 하며 환하게 웃으셨죠.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소득 대비 합리적인 금액만 현금으로 인출하세요. 예를 들어 매달 연금 200만 원을 받으신다면 100만 예패 50만 원 정도 현금 인출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매달 700만 원, 900만 원씩 현금을 뽑는다면 그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현금이 꼭 필요하다면 출처 증빙을 반드시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금이나 병원비처럼 큰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병원 진료비 명세서 또는 현금 수입 증빙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겁니다. 이런 서류 하나가 세무조사를 막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주실 때 절대 현금으로 건네지 마세요. 계좌이체로 보내고 증여세 신고를 함께 하라. 이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현금으로 주는 게 전기죠. 하시지만 그 정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바뀌면 가족 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게 기록을 남기세요. 제가 도왔던 전계자 할머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손주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려고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셨습니다. 그 후 3개월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처 불분명 현금 증여 의심. 할머니는 너무 놀라셨죠. 결국 저는 계좌이체 기록과 자녀 통장 입금 내역을 새로 만들어 제출했고 그제야 조사가 종결됐습니다. 아이고 세무사님, 다음부턴 그냥 계좌로 보내야겠어요. 그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시더군요. 이처럼 현금 거래는 투명함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하게 돈을 쓰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시스템은 그것을 의심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보이는 흔적을 남기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현금 인출의 3가지 환급률 꼭 기억하세요. 1. 한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 인출하지 말고 여러 은행으로 나누기. 2. 인출 빈도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정해진 날에만 인출하기. 3. 내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에 맞는 합리적 금액만 인출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국세청의 의심을 받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 여러분의 손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세무조사보다 더 무서운 건 괜히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그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이 환급률을 기억하고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통장은 더 이상 불안의 상징이 아니라 평안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한 번의 상담이 수년간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법, 즉 증여와 상속의 실수 없는 절세 전략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하고 당당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노인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내 통장 잔액을 보고 있던 내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안전이 아니라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나도 저 통계 속 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올해 72입니다. 젊은 시절 하루에 3번 일을 바꿔가며 살았습니다. 새벽엔 신문을 돌리고 낮엔 공장에서 밤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돈을 벌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땐 가족을 위해란 말이 모든 고생을 덮어주는 주문 같았죠.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주문이 나를 가난으로 데려온 마법이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영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어. 이번 달엔 연금으로 이자도 못 내겠더라.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역시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우리는 둘 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그런데 왜 남은 건 불안과 빚, 그리고 고독뿐일까? 그때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었다. 평생 싸워왔지만 마지막 전장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의 시작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나와 같은 세대의 친구들, 이웃들, 형님들 모두 비슷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먼저 자식 결혼, 전세 자금, 빚 갚기에 써버리고 정작 자기 노후를 위한 통장은 비워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자 의무라고 믿었죠. 자식이 잘 되어야 부모가 편하다. 그 말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자식의 행복을 위해 내 노후를 태웠던 그 순간들이 결국 내 삶의 안전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 되면 돈보다 잠이 문제야. 잠을 자도 마음이 편치 않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겐 돈이 문제였습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불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 불빛만 켜둔 채 잔액 조회를 눌렀습니다. 그 숫자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시간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숫자. 하지만 그 숫자가 내 노후의 무게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세대의 불안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그 가난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걸요. 준비하지 못한 끝은 늘 공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립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현실을 마주하자. 나는 다시 내 통장을 열고 어떻게 살아야 이 불안을 이길 수 있을지를 하나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이 비로소 진짜로 시작된 건 젊은 시절 우리는 그야말로 일만 알고 살았습니다. 새벽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나가고 밤이 완전히 내려앉아야 겨우 돌아오는 삶. 그렇게 30년, 40년을 보내는 동안 한 번도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우리는 늘 그 뒤를 쫓아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가족을 위해 쓰였습니다. 아이들의 학비,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그리고 부모님 제사비까지. 월급날 통장을 건네며 이번 달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에 잠깐 미소 지었을 뿐 정작 내 이름으로 된 저축은 단 한 번도 자랑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미덕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정당화했죠. 퇴직을 앞두고 처음으로 쉬어보자고 생각했을 때 마음 한켠이 이상했습니다. 일 없이는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습니다. 회사에서 떠난 그 다음 날, 세상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매일 울리던 전화가 멈췄고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그 빈 시간이 공포로 변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써야 할까? 그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변을 보면 다들 비슷했습니다. 같이 퇴직한 친구들은 처음엔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며 인생 제2막을 즐겼지만 1년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통장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느끼면서부터였습니다. 누구는 집을 팔았고 누구는 대출을 냈습니다. 그중 하나, 내 고등학교 동창인 병수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그 많던 세월의 노력은 다 어디로 간 거냐?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세대는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강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자식이 대학만 가면, 결혼만 하면 이제 좀 편하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위로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이제는 도와줄 사람도 기대할 사람도 없다는 걸요. 어느 날 옆집 김어르신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한 분이었는데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내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날부터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들고 그동안 벌었던 돈을 대충 합산해 봤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월급과 보너스를 다 합치면 6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통장엔 4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식 결혼, 부모 병간호, 경조사, 대출 이자,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사랑은 분명 아름답지만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랑에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 방향이 언제나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쪽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노인, 폐지를 줍는 아주머니, 지하철에서 잠든 어르신. 그들은 모두 한때 누군가의 부모였고 자식에게 헌신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이름도 불리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봤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르지? 정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 차이뿐이었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늦은 깨달음이라는 걸 믿으면서요.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계산하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말입니다. 누가 늦었다고 말해도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돈보다 무서운 게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동안 익숙하게 믿어왔던 가치관이 내 노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인정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가난해진 건 운 때문이 아니다. 구조 때문이다. 그 구조 속에는 4가지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가족을 위한 희생입니다. 이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자 동시에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족은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주는 건 의무였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종종 자신을 지워버리는 희생으로 변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자식 결혼 비용부터 챙겼고 노후 자금은 늘 나중에로 미뤘습니다. 결국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버거웠고 세대 간의 거리도 커졌습니다. 사랑이 미덕이던 시대는 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체면이었습니다. 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를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경조사.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며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썼습니다. 그때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체면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빚을 갚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조금만 덜 보여줬다면 지금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체면은 우리를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가려버리는 가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금융문맹입니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살았지만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자는 그냥 덤인 줄 알았고 주식은 부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주변에서 이건 확실해. 요즘 다 이거 한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하다 보니 몇 달 만에 평생 모은 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에게 끌려다녔구나. 우리는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돈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사회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늙어서야 다시 돈 공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그림자,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는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후회만으로 끝낼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다. 그 다짐으로 살아온 세대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부모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알고 지내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평생 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한 번쯤 받아보고 싶어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랑이 빚이 되고 헌신이 후회로 바뀌는 순간, 그건 부모의 상처이자 자식의 부담이 됩니다. 이 네 가지 그림자가 얽혀 만들어낸 게 바로 노후 빈곤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누구도 그걸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땐 어쩔 수 없었지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변명이 아니라 유언과도 같은 무력감이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반성보다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자식을 사랑해도, 체면을 지켜도, 돈을 몰라도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배움엔 나이가 없고 변화엔 시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바뀌겠다고 마음먹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과 체면,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그 한 문장을 적으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그 믿음이 내게 두 번째 인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하던 행동을 바꿨습니다. 먼저 커피 대신 물을 마시고 뉴스를 보기 전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게 두려웠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인정해야 비로소 대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잔액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걸로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숫자를 바라보는 일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은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표지엔 내 삶의 구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걸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지출, 빚, 그리고 습관까지. 처음에는 숫자가 엉망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98만 원, 국민연금 45만 원, 아르바이트비 30만 원, 기타 용돈 23만 원. 하지만 나가는 돈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32만 원의 적자. 그게 내 현실이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는 구멍들. 휴대폰 요금 8만 원, 보험료 12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모임 회비 5만 원. 거의 절반이 의무감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지출하자. 그날부터 휴대폰 요금을 절반으로 줄였고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모임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근처 초등학교 급식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 월 40만 원. 처음엔 몸이 힘들었지만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정이 나를 살렸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3달쯤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이 드디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며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숙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을 때 생기는 병이라는 걸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작아도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가난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하자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달라졌습니다. 동네 친구 정자 씨가 내게 물었습니다. 백 선생님,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은 없어요. 다만 나쁜 일을 미리 막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친구가 한참을 고개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젊은 날처럼
큰 돈을 벌 순 없지만 작은 변화로 인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 하루에 커피 한 잔 줄이기. 월 5만 원 절약. 2. TV 대신 산책 30분. 건강 비용 절감. 3. 자동이체 해지 후 직접 결제. 불필요한 소비 방지. 이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그것이 노후의 안전망이 됩니다. 내가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겁니다. 돈은 노력보다 습관의 결과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이제 나는 매일 밤 수첩을 덮으며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돈이 나를 지켜주었다. 그 문장을 쓸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누군가는 내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예요?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 나이라서라도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지만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은퇴 이후의 자유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내가 배운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숫자가 많다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월급이 아니라 불러주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저녁이 되면 집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 고요함이 평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그건 평화가 아니라 고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그 연결이 점점 끊깁니다. 퇴직으로 사회에서, 이사로 이웃에게서, 그리고 세대 차이로 자식에게서 멀어집니다. 그 결과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다시 모으자.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다 보니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하루 한 명씩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커피 향이 참 따뜻하네요. 그 짧은 대화가 내 하루의 리듬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인연들이 내 삶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난 노부부, 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같이 청소일을 하는 70대 동료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사정을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다시 사회 속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은 쌓을수록 고립을 부르고 나누면 관계를 부릅니다. 나는 매달 1만 원씩 이웃 사랑 성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그 돈이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다시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기부자 백지수님. 그 단어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봉사 모임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참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 먹었네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받은 게 더 컸다는 걸요. 내가 준 건 1만 원이었지만 받은 건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가난은 단지 통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지수야, 오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니? 그 질문 하나가 내 하루를 지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은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깨닫습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니라 단절이고 진짜 부는 금액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은 나부터 먼저 손 내미는 용기라는 걸요.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웃에게, 가족에게, 혹은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잘 지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필요한 건 크고 화려한 재산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노후입니다. 이제 나는 노후를 두려움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젊은 시절엔 앞만 보고 달렸지만 지금은 멈춰서 뒤를 봅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감사도, 그리고 깨달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깊게 남은 건 이 한 가지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다. 나는 오랜 시간 돈을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돈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도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합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비로소 지혜로운 노후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돈을 나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는 자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마음 편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유. 그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첫째, 돈을 기록하라. 지출을 적는 순간 돈은 흐름이 아닌 구조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새지만 기록하면 멈춥니다. 나는 매일 밤 수첩에 오늘 사용 2무에 1,000원, 식비라고 적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평안을 만듭니다. 둘째, 돈을 분리하라.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돈은 섞이면 사라집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 통장에서 조금씩 꺼내 쓰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얻습니다. 셋째, 돈을 움직여라. 은행 이자를 원망하지 말고 정부 제도부터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에너지 바우처, 의료비 지원 등 우리가 알지 못한 혜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보는 곧 돈입니다. 찾는 자만이 얻습니다. 넷째, 돈보다 사람을 남겨라. 돈은 쓰면 줄지만 관계는 나눌수록 늘어납니다. 도움을 주는 손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자체가 가장 큰 부자입니다. 다섯째, 돈으로 마음을 지켜라. 돈이 나를 흔들지 않게 감사와 절제가 중심이 되는 습관을 가지세요.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돈보다 마음이 크길.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노후의 불안은 어느새 사라지고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바뀝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순간 스스로에게 인사합니다. 백지수, 오늘도 잘 버텼다. 이제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지켜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든, 지금 나이가 몇이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실을 직면하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게 바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늘 주고 참으며 버텼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 강함을 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 불빛이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불빛들이 모이면 우리 세대 전체가 다시 따뜻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늙은 게 아니라
여전히 배워가는 중이다.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0세 시대, 일하지 않아도 버티는 노후 재정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